평생을 개처럼 맞고 종처럼 제발 부려졌습니다. 용서해주세요. 그런데 이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내 생애 첫 사과를 받았습니다. 설날 아침 교도소 식당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기괴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모락모락 김이 피어오르는 떡국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도 그 누구 하나 감히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재소자들의 시선은 오직 한 곳, 식당 바닥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그곳엔 한 여자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이 교도소에서 귀신도 벌벌 떤다는 조폭 출신 방장 김미선. 평소 같으면 남의 떡국까지 싹 다 빼서 처먹던 그 악독한 여자가 지금은 사시나무 떨듯하며 떡국 그릇을 받들어 올리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앞에는 70살 박순자 할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평생을 남편한테 두들겨 맞고 시어머니 종살이에 세상 천지에 짓밟히기만 했던 가여운 우리네 할머니. 이 지옥 같은 교도소에서도 방장 심부름이나 하며 밤마다 구석에서 남몰래 울던 그 할머니 말입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제발 용서해 주세요. 악마 같던 방장의 입에서 통한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할머니의 주름진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고개 한 번 못 들고 살았던 인생인데 이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생전 처음으로 사람 대접을 받은 겁니다.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그 떡국 그릇을 건네받을 때 그 옆엔 한 여자가 무심하게 서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들어온 신입 이지원. 화장기 없는 얼굴에 표정 하나 없었지만 식당 안 사람들은 전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저 여자다. 저 조용해 보이는 신입이 젓가락 하나로 그 무시무시한 조폭 방장을 단 몇 초 만에 개처럼 무릎 꿇린 겁니다. 대체 이 여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왜 아무 연고도 없는 할머니를 위해 이런 무모하고도 통쾌한 일을 벌인 걸까요? 설날 아침 교도소에서 일어난 이 기적 같은 복수극.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세상에 약자에게 함부로 대하는 나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말 그대로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한 못된 자들 말이죠. 이런 나쁜 사람들이 하루빨리 세상에서 사라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도 그런 사람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함께 욕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합니다. 설날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7동 사무실 방장 김미선은 저녁 배식을 받으러 가는 길에 복도에서 한 여자와 스쳤는데 면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다른 방 재소자였고 손에 과자 봉지며 빵이며 가득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방장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속에서 뭔가 뒤틀리는 걸 느꼈습니다. 분노였고 질투였고 그리고 외로움이었습니다. 방장도 처음엔 면회가 왔었습니다. 남편이 왔었는데 석 달 전부터 남편이 끊었습니다. 조직에서 쫓겨났다는 소식을 들었고 돈을 횡령한 건 사실 남편 몫까지였는데 방장 혼자 뒤집어 쓰고 들어온 거였습니다. 남편은 밖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테고 아마 다른 여자도 만났을 겁니다. 방장은 배신당한 사람이었습니다. 평생을 조직을 위해 살았는데 결국 버림받았고 남편한테도 시아버지한테도 조직한테도 버림받았기 때문에 더 악독해졌습니다. 세상이 자기를 버렸으니까 자기도 남들한테 똑같이 하기로 했고 빼앗고 괴롭히고 무릎 꿇렸는데 그래야 자기가 아직 힘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왔을 때 방장은 침대 위에 놓인 빵 한 봉지를 봤는데 다른 방 재소자한테 협박해서 받아낸 거였지만 그 빵을 뜯어 한 입 베어 물어도 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맛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입에 넣고 씹는데도 그냥 모래를 씹는 것 같았고, 방장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울음도 잊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그때 구석에서 한 할머니가 작은 소리로 훌쩍이고 있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였는데 방장이 짜증스럽게 소리쳤습니다. 야, 할망구. 울지 마. 시끄러워. 할머니가 놀라 입을 막았지만 어깨는 계속 들썩거렸고, 방장은 눈을 감았는데 할머니 우는 소리가 자꾸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 소리가 자기 마음속 어딘가를 건드렸고, 방장도 울고 싶었지만 울면 안 됐습니다. 방장은 강해야 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방장은 일부러 할머니 침대 옆을 지나가며 발로 침대를 걷어찼습니다. 일어나, 할망구. 청소 시간이야. 할머니가 부스스 일어났는데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밤새 운 거였습니다. 방장은 그 모습을 보며 또 가슴속이 뒤틀렸는데 이상했습니다. 할머니를 괴롭힐수록 방장 자신도 더 괴로웠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교도관이 공지를 했습니다. 설날 되면 떡국 나온다. 특식으로. 재소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고 누군가 와 떡국이래 하고 좋아했는데 방장은 그 소리를 들으며 결심했습니다. 설날에 떡국이 나오면 전부 빼앗아야겠다고. 다른 재소자들이 행복해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았고 자기가 불행한데 왜 다른 사람들은 행복하냐고 생각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서 방장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야들아, 설날에 떡국 나온대. 근데 너희는 못 먹어. 내가 다 먹을 거니까. 방 안이 조용해졌고 할머니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설날인데. 방장이 할머니를 노려봤습니다. 특히 너, 할망구. 너는 딱 봐도 떡국 소화 못할 것 같으니까 나한테 다 내놔. 할머니는 고개를 숙였고 방장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속이 또 쓰렸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왜 남을 괴롭혀야 자기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해지는 걸까요? 방장은 이불을 뒤집어 썼고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철문이 열렸습니다. 교도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무실에 신입 들어왔어. 방장이 이불을 걷고 일어나 앉았는데 문 앞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30 후반쯤 돼 보였고 머리는 짧은 단발이었으며 얼굴에는 표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방장은 평생 조폭 세계에서 살면서 수많은 사람의 눈을 봐왔는데 겁먹은 눈, 화난 눈, 절망한 눈을 봐왔지만 저 신입의 눈은 처음 보는 눈이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너무 차가웠습니다. 마치 사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신입이 방 안으로 들어와 빈 침대에 짐을 내려놓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며 그냥 묵묵히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장이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야? 신입이 고개를 들었고 방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지원입니다. 목소리도 차가웠습니다. 감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방장의 등골이 서늘해졌는데 저 눈빛을 어디서 봤을까 하고 방장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러다 떠올랐는데 남편 조직에서 일하던 청부업자 하나가 있었고 사람을 죽이는 게 일인 남자였는데 그 남자의 눈빛이 딱 저랬습니다. 죽음을 본 사람의 눈. 방장은 침을 삼켰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주눅들면 방장 체면이 서지 않았으니까요. 여기 룰 알지? 신입은 방장한테 인사부터 제대로 해야 돼. 지원은 대답하지 않았고 그저 짐을 계속 정리했습니다. 방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야, 내 말 들려? 귀 먹었어? 지원이 짐 정리를 마치고 침대에 앉았는데 천천히 방장을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기만 했는데 방장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자기가 왜 두근거리는지 몰랐는데 분노 때문인지 아니면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방장이 먼저 시선을 돌렸습니다. 좋아. 오늘은 봐주지. 어차피 설날 때 신고식 제대로 시켜줄 거니까. 지원은 여전히 무표정했고 그냥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구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뭔가 느꼈습니다. 저 신입은 다르다는 걸, 뭔가 달라질 거라는 걸. 밖에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날까지 일주일. 사흘이 지났는데 그동안 신입 이지원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점호받고 작업장에 가서 묵묵히 일하고 저녁 먹고 돌아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는데 다른 재소자들과 어울리지도 않았고 방장한테 빌붙지도 않았으며 그냥 혼자였습니다. 방장 김미선은 지원을 관찰했습니다. 이상한 사람이었는데 보통 신입들은 방장한테 잘 보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간식을 나눠주거나 빨래를 대신 해주거나 아부를 떨었는데 지원은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방장 같은 건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그게 방장을 더 짜증나게 만들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녁, 방장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저 신입을 혼내줘야 했습니다. 저녁 배식이 끝나고 방으로 돌아왔을 때 방장이 지원 앞을 막아섰습니다. 야, 이지원. 지원이 걸음을 멈췄고 방장을 바라봤는데 방장이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내 빨래 내가 해. 알았지? 지원은 대답하지 않았고 방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야, 내 말 들려? 귀가 먹은 거야 뭐야? 지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싫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고 다른 재소자들이 숨을 죽였는데 방장한테 저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방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라고? 전 방장님 빨래 안 합니다. 방장이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도전하는 거야? 지원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도전이 아닙니다. 거절입니다. 방장의 손이 떨렸는데 당장 저 신입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손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본능이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한테 손 떼면 안 된다고. 하지만 방장은 물러설 수 없었는데 여기서 물러서면 다른 재소자들한테 무시당하니까요. 좋아. 내 고집대로 해봐. 설날 때 제대로 혼내줄 테니까. 지원은 대답 없이 자기 침대로 갔고 방장은 그 뒷모습을 노려봤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날 밤 방장은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계속 지원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저 차가운 눈빛, 감정이 하나도 없는 눈빛. 방장은 이불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뭐가 무서워. 그냥 신입일 뿐이잖아. 하지만 가슴 속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작업장으로 가는 복도에서 방장은 지원을 다시 불렀는데 야, 이지원. 잠깐. 하고 말했고 지원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방장이 다가갔고 일부러 지원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너 때문에 어젯밤에 잠을 못 잤어. 내가 사과해. 지원은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사과할 이유가 없습니다. 방장이 더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이유가 없어? 신입이 방장한테 대드는데? 전 대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절했을 뿐입니다. 방장의 손이 지원의 멱살을 잡으려 올라갔는데 하지만 그 순간 지원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빠르게. 너무 빠르게. 지원의 손이 방장의 손목을 잡았고 꽉 쥐었는데 방장이 움찔했습니다. 손목이 아팠고 지원의 손아귀 힘이 장난이 아니었으며
마치 쇠로 만든 집게에 잡힌 것 같았습니다. 지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손 치우세요.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뭔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위협이었습니다. 방장의 등골이 오싹했는데 저 목소리를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남편 조직의 보스가 배신자를 죽이기 직전에 하던 목소리였습니다. 지원이 방장의 손목을 놓았고 방장은 손목을 부여잡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주변 재소자들이 그 모습을 지켜봤는데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다들 알았습니다. 방장이 졌다는 걸. 방장은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습니다. 좋아. 설날 때 보자. 그때 제대로 정리해 줄 테니까. 그러고는 급하게 작업장으로 걸어갔고 지원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는데 표정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지원에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지원이 할머니를 보며 작게 웃었는데 처음 보는 미소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할머니는 지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조심하세요. 방장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지원이 할머니의 손을 다시 잡아주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전 괜찮습니다. 할머니는 지원의 눈을 봤는데 그 눈에서 뭔가를 느꼈습니다. 강함이었고 하지만 동시에 슬픔이었습니다. 저 사람도 많이 아팠구나 하고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설날까지 이틀. 설날 아침이 밝았는데 박순자 할머니는 새벽부터 깨어 있었습니다. 딸한테서 연락이 올까 싶어서 복도 쪽만 계속 바라봤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는데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고 하얀 세상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릴 적 설날을 떠올렸습니다. 시골집 마당에 눈이 쌓이면 할머니는 새벽부터 일어나 떡국을 끓였는데 가난해서 떡도 넉넉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온 가족이 둘러앉아 떡국 한 그릇씩 나눠 먹었고 딸아이가 떡국을 후루룩 먹으며 웃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이제 그 딸은 엄마한테 연락도 하지 않고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침 점호가 끝나고 식당으로 이동했는데 교도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설날이니까 떡국 나와. 맛있게 먹어. 다른 재소자들이 좋아하며 식당으로 들어갔지만 사무실 사람들은 웃지 않았습니다. 방장이 이미 못을 박아놨으니까요. 식당 안에 떡국 냄새가 가득했는데 따뜻하고 구수한 냄새였고 할머니는 그 냄새를 맡으며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떡국 냄새가 이렇게 그리웠던 게. 할머니는 떡국 한 그릇을 받아 자리에 앉았는데 하얀 떡이 국물에 동동 떠 있었고 파가 송송 썰려 있으며 달걀 지단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떡국 그릇을 두 손으로 감쌌는데 따뜻했고 손바닥으로 전해지는 온기가 가슴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숟가락을 들려는데 누군가 할머니 앞에 섰습니다. 방장 김미선이었습니다. 할망구, 그거 내놔.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방장님, 오늘은 설날인데요. 방장의 얼굴이 굳어 있었는데 사실 방장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왜 이러는지 자기도 잘 몰랐지만 그냥 남들이 행복한 게 싫었고 자기는 이렇게 불행한데 왜 다른 사람들은 행복하냐고 생각했습니다. 설날이 뭐, 어제 말했잖아. 내 것도 내가 먹는다고. 할머니의 손이 떡국 그릇을 꽉 쥐었습니다. 방장님, 제발요. 한 그릇만.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도 안 오고 아무도 안 오는데 떡국이라도 먹으면서. 방장의 가슴이 찔렸는데 할머니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방장도 외로웠고 방장한테도 아무도 오지 않았지만 방장은 울 수 없었습니다. 방장은 강한 척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더 차갑게 말했습니다. 딸이 안 와? 그거 내 탓이잖아. 엄마가 교도소에 있는데 누가 와? 그리고 떡국 그릇을 빼앗았는데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테이블 위로 떨어진 눈물. 방장은 그 눈물을 보며 가슴이 아팠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방장은 할머니의 떡국을 자기 자리로 가져갔는데 이미 거기엔 떡국 그릇이 여러 개 쌓여 있었고 다른 재소자들한테서 빼앗은 것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테이블에 엎드려 울었는데 소리내지 않고 울었으며 어깨만 들썩거렸습니다. 방장은 떡국을 앞에 놓고 앉았는데 10그릇이나 됐지만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입맛이 없었고, 아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방장은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신입 이지원이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천천히 방장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방장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원이 방장 앞에 섰고 테이블 위에 놓인 젓가락 한 쌍을 집어들었습니다. 방장이 올려다봤는데 지원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너무 차가웠습니다. 얼음보다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지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방장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할머니께 떡국을 돌려주세요. 식당 안이 조용해졌고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방장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뭐, 내가 뭔데 나한테 명령해? 지원의 손이 젓가락을 천천히 돌렸는데 마치 칼을 다루듯 자연스러웠습니다. 명령이 아닙니다. 요청입니다. 요청? 웃기네. 거절한다. 지원의 눈빛이 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럼 방법을 바꾸겠습니다. 방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야, 이 새끼가 지금. 방장의 손이 지원의 멱살을 잡으려 뻗어졌는데 그 순간 번개처럼 빠른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지원의 손이 움직였고 젓가락 끝이 방장의 손목 안쪽을 정확히 찍었습니다. 방장의 손이 그대로 멈췄고 굳었으며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방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뭐야? 손이 안 움직여. 지원의 목소리가 차갑게 흘렀습니다. 합곡혈입니다. 손목 안쪽 혈자리인데 3초만 더 누르면 팔 전체가 마비됩니다. 방장의 손목에서 이상한 감각이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엔 따끔했는데 그게 곧 저림으로 바뀌었고 저림이 손가락 끝까지 퍼져나가며 손 전체가 마비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방장은 손을 빼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지원의 젓가락은 혈자리를 정확히 누르고 있었고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방장의 목소리가 떨렸는데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평생 남을 때리고 협박하며 살았지만 이렇게 무력하게 제압당해 본 적은 없었고 손 하나가 완전히 자기 통제를 벗어났다는 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지원은 여전히 무표정했는데 젓가락을 든 손에는 힘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방장의 손목은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혈자리는 인체에 361개가 있는데 그중 급소는 72곳이고 제가 아는 건 그중 48곳입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지금 제가 누르고 있는 곳은 합곡혈인데 3초만 더 누르면 손 전체가 마비되고 5초를 누르면 팔 전체가 저리기 시작하며 10초를 누르면 어깨까지 감각이 사라집니다. 방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식당에 있던 다른 재소자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으며 그저 조폭 출신 방장이 신입한테 제압당하는 모습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원이 다시 말했습니다.
선택하세요, 방장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빼앗은 떡국을 돌려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교도관을 부를까요? 방장이 이를 악물었는데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굴복하면 앞으로 이 교도소에서 방장으로 살 수 없었고 다른 재소자들한테 무시당할 게 뻔했습니다. 너 지금 교도소에서 폭행하는 거야? 너도 징벌 받을 거야. 지원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는데 비웃는 것도 아니고 웃는 것도 아닌 묘한 표정이었습니다. 폭행이요? 전 방장님 손목을 젓가락으로 가볍게 누르고 있을 뿐인데요. 교도관을 불러서 확인해 볼까요? 제가 방장님을 때렸는지 아니면 그냥 젓가락으로 혈 자리를 눌렀을 뿐인지. 방장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지원은 때리지도 않았고 밀지도 않았으며 그냥 젓가락으로 손목을 누르고 있을 뿐이었는데 이게 폭행으로 인정될 리 없었습니다. 손목의 통증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저림이 팔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고 손가락 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으며 이대로 가다간 정말 팔 전체가 마비될 것 같았습니다. 방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평생 남한테 무릎 꿇은 적이 없었는데 남편한테도 시아버지한테도 조직 보스한테도 무릎 꿇지 않았는데 지금 이 신임년한테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게 너무 치욕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알았어. 방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알겠어. 돌려줄게. 지원이 젓가락을 걷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방장은 손목을 부여잡으며 뒷걸음질 쳤는데 손이 떨렸고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지원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떡국만 돌려주는 걸로는 부족합니다. 방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뭘 더 원하는데? 지원이 천천히 박순자 할머니를 바라봤는데 할머니는 테이블에 엎드려 울고 있었고 어깨가 작게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지원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 눈에 뭔가가 스쳤는데 분노였고 슬픔이었으며 그리고 아픔이었습니다. 지원이 다시 방장을 바라봤습니다. 설날엔 세배를 하는 날입니다.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방장님이 이분들께 절을 올리세요. 식당이 술렁였습니다. 다른 재소자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며 속삭였고 뭐라고? 절을 하라고? 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으며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방장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미쳤어? 내가 왜 이 사람들한테 절을? 지원이 다시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위협이었습니다. 방장이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는데 손목이 아직도 얼얼했고 아까 그 고통이 떠올라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원이 말했습니다. 방장님은 평생 남한테 빼앗으며 사셨을 겁니다. 조직에서도 그랬고 여기서도 그랬고 항상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한테서 빼앗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셨겠죠. 방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설날입니다. 새해 첫날인데 새로 시작하는 날이고 과거를 뒤로하고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는 날입니다. 지원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방장님도 새로 시작하세요. 이분들한테 사과하고 절을 올리고 용서를 구하세요. 방장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봤는데 모든 재소자가 자기를 바라보고 있었고 교도관들도 멀리서 이쪽을 지켜보고 있었으며 방장은 사면초가였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는데 방장과 눈이 마주쳤고 할머니의 눈에는 원망도 분노도 없었으며 그냥 슬픔만 있었습니다. 그 슬픔이 방장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방장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지금껏 뭘 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프게 했는지, 그리고 자기 자신도 얼마나 외롭고 불행한지. 방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교도소에 들어온 후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고, 아니, 어쩌면 평생 처음 흘려보는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방장은 떨리는 무릎으로 할머니 앞에 섰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는데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고, 심지어 교도관들도 멀리서 지켜만 볼 뿐 말리지 않았습니다. 방장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식당 바닥이 무릎에 닿았고, 평생 남한테 무릎 꿇지 않았던 방장이 지금 70대 할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방장의 입이 열렸습니다.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방장이 고개를 숙였는데 눈물이 뚝뚝 바닥에 떨어졌고 방장 자신도 울고 있었습니다. 평생 참았던 울음이 터져나오는 것 같았고 남편한테 배신당한 슬픔, 조직한테 버림받은 외로움, 가리고 자기 자신이 너무 비참하다는 자괴감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방장은 할머니 앞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이마가 차가운 바닥에 닿았고 평생 처음으로 방장은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방장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다 괜찮아요. 방장이 고개를 들었는데 할머니가 울면서 웃고 있었고 그 모습이 방장한테는 너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지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다른 분들께도 절을 올리세요. 한 분 한 분 제대로. 방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다음 재소자 앞으로 갔는데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으며 죄송합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한 명 한 명. 사무실 재소자들 앞에서 방장은 절을 올렸고 사과했으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지원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는데 얼굴에는 여전히 표정이 없었지만 눈빛은 조금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식당 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긴장과 두려움으로 가득했는데 이제는 뭔가 따뜻한 것이 흐르고 있었고 누군가 조용히 울고 있었으며 누군가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설날 아침 교도소 식당에서 작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방장이 마지막 재소자 앞에서 절을 올렸을 때 식당 안은 이상한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뭔가 달라졌다는 걸, 이 교도소에서 지금껏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방장은 천천히 일어났는데 얼굴이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무릎을 꿇었다 일어서기를 반복하느라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평생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았는데 그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고 숨을 쉬는 게 이렇게 편한 줄 몰랐으며 방장은 자기 자리로 돌아가 쌓여있던 떡국 가루들을 바라봤습니다. 10그릇. 빼앗은 것들이었습니다. 방장은 첫 번째 그릇을 들었는데 아직 따뜻했고 김이 살짝 올라오고 있었으며 그 그릇을 들고 할머니한테 걸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아직도 눈물을 닦고 있었는데 방장이 다가오자 고개를 들었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방장이 떨리는 손으로 떡국 그릇을 할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할머니, 드세요. 목소리가 작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그릇을 내려다봤는데 하얀 떡이 국물에 동동 떠 있었고 파가 송송 썰려 있었으며 달걀 지단이 고명으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평범한 떡국이었지만 할머니한테는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해 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방장은 고개를 숙였고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 두 번째 그릇을 들었으며 그렇게 한 그릇씩 원래 주인한테 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 한 명. 떡국을 돌려받은 제소자들은 처음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가 이내 눈시울이 붉어졌고 고맙습니다 하고 작게 말했으며 어떤 이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지만 그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지원은 자기 자리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얼굴에는 여전히 표정이 없었지만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을 내려놓았고 그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걸 눈치채지 못했지만 지원도 감정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떡국 그릇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손바닥으로 전해지는 온기가 가슴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고 할머니는 숟가락을 들어 떡 하나를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따뜻하고 구수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고 할머니는 천천히 씹으며 눈을 감았는데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이렇게 따뜻한 걸 먹어본 게. 딸이 어렸을 때 함께 떡국을 먹던 기억이 떠올랐고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그 시절이 그리웠으며 할머니는 떡국을 한 숟가락 더 떴는데 이번엔 국물까지 함께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눈물과 떡국이 함께 목구멍으로 넘어갔습니다. 할머니 옆에 앉아있던 다른 제소자도 떡국을 먹기 시작했고 그 옆 사람도 또 그 옆 사람도 하나둘 숟가락을 들었으며 식당 안에 후루룩 떡국 먹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설날 아침의 소리였습니다. 방장은 마지막 그릇을 돌려주고 자기 자리로 돌아왔는데 자기 앞엔 떡국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고 빈 테이블만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방장은 그 빈 테이블을 내려다봤습니다. 허전했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고 오히려 마음이 편했으며 이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자기 떡국 그릇을 들고 방장 앞으로 왔습니다. 방장님,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같이 먹어요. 방장이 고개를 들었는데 할머니가 미소를 짓고 있었고 그 미소가 너무 따뜻해서 방장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가 드세요. 나 혼자 다 먹기엔 너무 많아요. 같이 먹어요. 할머니가 방장 옆에 앉았고 떡국 그릇을 두 사람 가운데 놓았으며 숟가락을 하나 더 건넸습니다. 방장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 그릇의 떡국을 나눠 먹기 시작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편안했고 떡국 맛이 이렇게 좋은 줄 방장은 처음 알았으며 눈물을 흘리면서도 계속 먹었습니다. 주변 제소자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누군가 작게 웃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으며 교도관 한 명이 멀리서 그 장면을 보다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원은 여전히 자기 자리에 서 있었는데 자기 앞에 놓인 떡국 그릇을 내려다봤습니다. 아직 손도 대지 않은 떡국이었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으며 지원은 천천히 자리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떡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는데 따뜻했고 부드러웠으며 지원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뭔가 기억이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오래전 기억, 누군가와 함께 떡국을 먹었던 기억, 따뜻했던 그 시절의 기억이었는데 지원은 고개를 저으며 그 기억을 밀어냈고 계속 떡국을 먹었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없었지만 눈가가 살짝 붉어져 있었습니다. 식당 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 떡국이 나왔을 때는 긴장과 두려움으로 가득했는데 지금은 따뜻함이 흐르고 있었고 여기저기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으며
누군가 맛있다 하고 중얼거렸고 누군가는 설날 같네 하고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방장을 보며 물었습니다. 방장님, 아니 미선 씨. 이름이 미선이라고 했죠? 방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미선 씨, 앞으로 잘 지내요. 우리. 할머니가 손을 내밀었고 방장은 그 손을 잡았는데 할머니 손이 따뜻했고 주름이 많았으며 평생 고생하며 살았다는 게 손에서 느껴졌습니다. 방장은 그 손을 꽉 잡았습니다. 네. 할머니. 앞으로 잘 지내겠습니다.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웃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본 다른 재소자들도 하나둘 웃기 시작했고 사무실 사람들은 처음으로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지원이 떡국을 다 먹고 그릇을 내려놓았는데 주변을 둘러봤고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봤으며 그 얼굴들의 미소가 번지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지원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거의 티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작은 미소였지만 분명히 미소였고 지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 그릇을 들고 반납대로 걸어갔습니다. 할머니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 어떻게 젓가락 하나로 조폭 출신 방장을 제압한 걸까? 그리고 왜 우리 같은 사람들을 도와준 걸까? 할머니는 알 수 없었지만 감사했습니다. 저 사람 덕분에 오늘 설날 아침이 이렇게 따뜻하다는 게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한테 사과를 받았다는 게 가리고 이렇게 맛있는 떡국을 먹을 수 있다는 게 다른 재소자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모두가 지원을 힐끔힐끔 쳐다봤고 궁금해했으며 하지만 아무도 감히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저 차가운 눈빛 때문에 식사가 끝나고 재소자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방장은 할머니와 함께 일어나 반납대로 걸어갔고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작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 딸분이 곧 오실 거예요. 그럴까요? 그럴 거예요. 설날인데 어떻게 안 와요?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선 씨. 사무실로 돌아가는 복도에서 재소자들은 지원을 힐끔거렸는데 지원은 묵묵히 걸을 뿐이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이 기적 같은 일이었다는 걸, 그리고 그 기적을 만든 사람이 저 신입이라는 걸. 방으로 돌아왔을 때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전에는 무겁고 답답했는데 지금은 뭔가 가벼워진 것 같았고 공기가 달라진 것 같았으며 방장도 더 이상 방장처럼 굴지 않았습니다. 그냥 미선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재소자 미선. 설날 오후가 되었을 때 복도에서 교도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순자, 면회 왔어. 할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진짜요? 교도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딸이랑 손주들 왔어. 빨리 나와.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는데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고 할머니는 허둥지둥 옷을 정돈하며 면회실로 뛰어갔습니다. 미선이 그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다행이다. 지원은 침대에 누워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얼굴에는 여전히 표정이 없었지만 눈빛은 조금 부드러웠습니다. 설날 오후의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방 안을 비추고 있었고 밖에는 눈이 그쳤으며 하얀 세상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면회실에서 돌아왔을 때는 해가 기울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복도를 걸어오는 할머니의 발걸음이 가벼워 보였고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으며 손에는 딸이 사다 준 과자며 과일이며 가득 들려 있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선 할머니를 보자 사무실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들었는데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딸이 왔어요.
손주들도 데리고 왔고요. 미선이 침대에서 일어나 물었습니다. 할머니, 손주들 몇 살이에요? 큰애가 10살, 작은애가 8살인데 둘 다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작년에 봤을 땐 이만했는데 지금은 이만큼 컸어요. 할머니가 손으로 키를 가리키며 신이 나서 이야기했고 다른 제소자들도 하나둘 모여들어 할머니 이야기를 들었으며 할머니 딸이 효녀네요 하고 누군가 말했고 손주들 예쁘겠어요 하고 누군가 웃었습니다. 할머니가 가져온 과자 봉지를 뜯어 사람들한테 하나씩 나눠줬는데 다들 드세요. 우리 딸이 많이 사왔어요 하고 말했고 제소자들은 고맙습니다 하며 받아들었으며 방 안에 과자 먹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지원은 침대에 누워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지원 침대로 다가와 과자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지원 씨도 드세요. 지원이 천천히 일어나 앉았고 과자를 받아들었으며 고맙습니다 하고 작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지원 옆에 앉았는데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원 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지원은 대답하지 않았고 그저 과자 봉지를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덕분에 오늘 설날이 정말 좋았어요. 떡국도 먹고 딸도 보고 손주들도 보고 평생 이런 설날은 처음이에요. 지원의 손이 과자 봉지를 꽉 쥐었는데 할머니가 지원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지원 씨도 좋은 설날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지원이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봤는데 할머니가 따뜻하게 웃고 있었고 그 웃음에 지원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부드러웠습니다. 저녁이 되었을 때 사무실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전에는 모두가 각자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거나 조용히 울고 있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누군가 웃고 있었으며 누군가는 할머니가 나눠준 과자를 먹으며 맛있다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미선은 자기 침대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가슴 속에서 뭔가 따뜻한 게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행복이었을까요? 아니면 평화였을까요? 미선은 잘 몰랐지만 이 느낌이 좋았고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으며 평생 힘으로 누르고 빼앗으며 살았는데 이렇게 나누고 웃으며 사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미선은 자기 베개 밑에서 초콜릿 하나를 꺼냈는데 한 달 전에 다른 방 제소자한테 협박해서 받아낸 거였지만 아껴두고 있었던 겁니다. 미선은 그 초콜릿을 들고 할머니한테 갔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세요.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초콜릿이에요. 제가 아껴뒀던 건데 할머니 드세요. 할머니가 웃으며 받아들었는데 고마워요. 미선 씨하고 말했고 미선도 웃었으며 두 사람은 그렇게 웃으면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다른 제소자 하나가 조심스럽게 미선에게 다가왔습니다. 미선 씨, 저기 전에 빌려간 비누 아직 못 갚았는데. 미선이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쓰세요. 괜찮아요. 제소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는데 정말요? 하고 물었고 미선이 고개를 끄덕였으며 제소자는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했습니다. 미선은 자기가 이렇게 착한 사람이었나 싶어서 스스로 놀랐는데 하지만 나쁘지 않았고 오히려 기분이 좋았으며 남한테 뭔가를 준다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인 줄 몰랐습니다. 밤이 깊어갔고 소등 시간이 되자 방 안이 어두워졌는데 사람들이 하나둘 침대에 누웠고 작게 잘 자요 하는 인사가 여기저기서 들렸으며 할머니가 모두들 좋은 꿈 꾸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미선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는데 이상했습니다. 전에는 매일 밤 잠이 안 왔고 남편 생각, 조직 생각, 배신당한 생각만 하며 이를 갈았는데 오늘은 마음이 편했고 눈이 스르륵 감겼으며 미선은 평생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원이었습니다. 지원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눈을 감으면 자꾸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고 오늘 아침 할머니가 떡국을 받고 우는 모습이 떠올랐으며 그 모습이 누군가와 겹쳐 보였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지원은 기억을 더듬었는데 어머니였습니다. 지원의 어머니도 할머니처럼 평생 고생하며 살았고 아버지한테 맞고 시어머니한테 구박받으며 살았으며 그래도 딸 하나만큼은 잘 키우려고 애썼습니다. 지원이 군대에 들어갔을 때 어머니는 울었는데 딸이 무슨 군대냐 하며 만류했지만 지원은 군대에 갔고 특수부대에 들어갔으며 대테러 부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어머니는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 딸이 나라를 지킨다니 하며 웃었는데 하지만 걱정도 많이 했고 다치지 말고 조심해라 하며 편지를 보냈으며 지원은 그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작전 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인질 구출 작전이었는데 범인이 갑자기 폭발물을 터뜨렸고 지원은 인질을 구하느라 뒤늦게 빠져나왔으며 그 바람에 파편에 맞아 중상을 입었습니다. 6개월 입원했고 퇴원한 후 명예 전역했으며 어머니는 그 소식을 듣고 울었습니다. 이제 그만해라. 충분히 했어. 하지만 지원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약자를 지키는 게 자기 삶의 의미였고 그걸 버리면 자기가 누군지 모를 것 같았으며 그래서 경찰에 지원했고 잠입수사관이 됐습니다. 어머니는 또 울었습니다. 왜 그렇게 힘든 일만 하려고 하냐? 지원은 대답하지 못했는데 왜냐하면 자기도 이유를 잘 몰랐으니까요. 그냥 누군가를 지켜야 마음이 편했습니다. 어머니처럼 평생 짓밟히며 산 사람들을, 할머니처럼 외롭고 약한 사람들을 지켜야 자기가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지원은 눈을 감았는데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랜만에 흘려보는 눈물이었고 지원은 소리 없이 울었으며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지원은 혼자 울고 있었고 평생 강한 척하며 살았던 사람이 처음으로 자기 약함을 인정하고 있었으며 지원은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점호가 끝나고 작업장으로 이동하는 시간이었는데 복도에서 한 교도관이 지원을 불렀습니다. 이지원 잠깐. 지원이 걸음을 멈췄고 교도관이 다가와 작게 말했습니다. 면회 왔어. 지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누가요? 그냥 정장 입은 남자인데 이름은 안 알려주고 꼭 만나야 한다고 하더라. 지원은 잠깐 망설였는데 누군지 알 것 같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원은 교도관을 따라 면회실로 향했고 사무실 사람들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으며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지원 씨한테도 면회가 오는구나. 미선이 할머니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지원 씨가 누구일까요? 대체 어떻게 저렇게 강한 걸까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저 사람도 많이 아팠을 거예요. 미선이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왜요? 저렇게 남을 지키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지켜지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슬펐습니다. 지원은 면회실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복도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고 따뜻했으며 지원은 그 햇살을 느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임무가 끝나가는구나. 곧
이곳을 떠나야 하는구나. 그런데 왜 마음 한구석이 허전할까요? 면회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지원은 익숙한 얼굴을 봤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테이블 너머에 앉아 있었는데 40대 중반쯤 돼 보였고 짧게 자른 머리와 단정한 자세가 군인 출신임을 말해주고 있었으며 지원을 보자 일어나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대위, 오랜만입니다. 지원이 테이블 앞에 앉았는데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눈빛은 조금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박 팀장님. 남자가 다시 앉으며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임무 수고하셨습니다. 교도소 내 조직폭력배 연결고리 완벽히 확보했고 덕분에 외부 조직원 12명 검거했습니다.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남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어제 설날 사건 보고받았습니다. 방장을 제압하고 질서를 바로잡았다고요. 임무와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당신이지 않습니까? 이 대위. 남자가 미소를 지었는데 따뜻한 미소였고 지원을 보는 눈빛에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은 항상 그랬습니다. 707 특수임무대대에서도 경찰 특수기동대에서도 지금 이 잠입 수사에서도 항상 약자를 먼저 생각했고 그들을 지켰습니다. 지원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707 특수임무대대. 대한민국 최정예 대테러 부대였고 그곳에서 지원은 5년간 복무했으며 수많은 작전에 투입됐고 인질 구출 작전만 23번을 성공시켰습니다. 동료들은 지원을 에이스라고 불렀는데 사격, 격투, 폭발물 처리, 인질 협상 모든 분야에서 최고였고 특히 급소 타격 기술은 부대 내에서도 전설이었으며 젓가락 하나로 사람을 제압하는 기술은 지원만이 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3년 전 작전 중 부상을 입었고 명예 전역 후 경찰에 특채됐으며 잠입 수사관으로 일하게 됐는데 이번 교도소 임무가 세 번째 잠입이었습니다. 남자가 서류 봉투를 지원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번 임무로 복직 확정입니다. 707로 돌아오십시오. 지원은 봉투를 내려다봤는데 손을 뻗지 않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며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돌아갈 생각 없습니까? 지원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왜요? 지원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팀장님, 제가 왜 이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당신 어머니 때문이죠. 지원의 눈빛이 흔들렸는데 남자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약자로 사셨고 아버지한테 맞고 시어머니한테 구박받으며 사셨으며 그런 어머니를 지켜주지 못한 게 당신한테는 평생의 상처였죠. 지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참으셨습니다. 맞아도 참고 구박받아도 참고 그렇게 평생을 사셨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어머니를 지킬 힘이 없었고 크고 나서는 이미 늦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군대에 갔습니다. 강해지려고, 다른 사람들은 지켜주려고, 어머니처럼 약하고 외로운 사람들이 더 이상 짓밟히지 않도록 하려고. 남자는 조용히 듣고 있었는데 지원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팀장님, 제가 아무리 많은 사람을 구해도 아무리 많은 작전을 성공시켜도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고 제가 어머니를 지켜드리지 못한 건 변하지 않습니다. 지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일을 하는 겁니다. 멈출 수가 없어요. 멈추면 제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남자가 한숨을 쉬었는데 지원의 어깨에 손을 올렸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대위, 당신은 이미 충분히 했습니다.
어머니도 하늘에서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지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는데 면회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고 밖에서는 새 소리가 들렸으며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남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무는 이번 주 금요일에 종료되고 그때 출소하시면 일주일 후에 답을 주십시오. 지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자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참, 어제 일. 할머니를 도와준 일 말입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그게 진짜 당신입니다. 남자가 미소를 지었고 지원도 작게 웃었으며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면회가 끝나고 지원은 복도를 걸어 사무실로 돌아갔는데 머릿속이 복잡했고 생각이 많았으며 앞으로 뭘 해야 할지 잘 모르겠었습니다. 707로 돌아갈까요? 아니면 계속 잠입수사를 할까요? 아니면 아예 다른 길을 찾을까요?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할머니가 지원을 보고 웃었습니다. 지원 씨, 면회 잘 다녀왔어요? 지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할머니가 침대 위에서 뭔가를 꺼냈는데 어제 딸이 사다 준 귤이었고 하나 드세요 하며 지원한테 건넸으며 지원은 받아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원은 침대에 앉아 귤을 까먹었는데 달았고 상큼했으며 오랜만에 먹어보는 맛이었습니다. 미선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원 씨, 곧 나가시는 거예요? 지원이 미선을 봤는데 미선의 눈에 걱정이 어려 있었고 지원은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금요일에 출소합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재소자들도 그 말을 들었는데 모두가 아쉬운 표정을 지었고 할머니가 작게 한숨을 쉬었으며 벌써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미선이 말했습니다. 며칠 안 남았네요. 네. 그동안 고마웠어요. 지원 씨 덕분에 우리가 많이 변했어요. 지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한 건 별로 없어요. 아니에요. 지원 씨가 없었으면 우리 아직도 방장. 아니, 미선한테 괴롭힘 당하고 있었을 거예요. 미선이 쓴웃음을 지었는데 맞아요. 제가 정말 나빴죠 하고 말했고 다른 재소자들이 웃었으며 방 안에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할머니가 지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원 씨, 나가서도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지원이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는데 할머니 손이 따뜻했고 주름이 많았으며 지원은 그 손을 보며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네, 할머니. 할머니도 건강하세요. 나가서 좋은 일만 하세요. 지원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지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는데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고 할머니가 지원의 등을 토닥여 주었으며 울지 마요. 괜찮아요 하고 말했습니다. 지원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내지 않고 울었지만 어깨가 떨렸고 할머니는 계속 등을 토닥여 줬으며 다른 재소자들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사무실 사람들은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눴는데 지원 씨 나가면 우리 어떡하지 하고 누군가 말했고 우리끼리 잘 지내면 되지 하고 누군가 대답했으며 맞아. 우리 이제 서로 도우면서 살자 하고 미선이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원 씨가 우리한테 가르쳐 준 거 있잖아요. 서로 존중하고 나누고 용서하는 거. 그거 계속하면 돼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원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는데 자기가 없어도 이 사람들은 잘 지낼 것 같았고 그게 다행이었으며 지원은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한 일이 의미가 있었구나.
내가 누군가를 진짜로 도왔구나. 밤이 깊어갔고 소등 시간이 되자 방 안이 어두워졌는데 지원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고 금요일이면 이곳을 떠난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으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이곳에서의 시간이 겨우 일주일이었는데 왜 이렇게 아쉬울까요?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원이 출소하는 날이었는데 새벽부터 사무실 사람들은 하나둘 깨어나 지원을 바라보고 있었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아쉬워하고 있었으며 할머니는 구석에서 조용히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지원은 침대에서 일어나 짐을 정리했는데 가져온 게 별로 없었고 챙길 것도 많지 않았으며 작은 가방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아침 점호가 끝나고 교도관이 들어왔습니다. 이지원, 출소 준비해. 지원이 가방을 들고 일어섰는데 사무실 사람들이 하나둘 지원 주변으로 모여들었고 할머니가 제일 먼저 다가와 지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원 씨, 정말 가시는군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원이 할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네, 할머니. 이제 가야 해요. 나가서 행복하게 사세요. 지원 씨는 좋은 사람이니까 분명히 좋은 일들이 생길 거예요. 지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는데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고 할머니도 건강하세요 하고 말했으며 할머니는 지원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평생 딸을 안아주듯 따뜻하고 부드럽게. 지원은 할머니 품에서 한참을 울었는데 어머니 생각이 났고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이렇게 안아주셨을 것 같았으며 지원은 할머니 품에서 위로받고 있었습니다. 미선이 다가왔습니다. 지원 씨, 저 때문에 고생 많았죠? 지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미선 씨는 이제 좋은 사람이에요. 지원 씨 덕분이에요. 지원 씨가 없었으면 전 아직도 나쁜 사람이었을 거예요. 미선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는데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하고 말했고 지원은 미선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미선 씨도 출소하면 새로운 삶을 사세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네. 꼭 그럴게요. 다른 재소자들도 하나씩 다가와 지원과 악수를 나눴는데 고맙습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 건강하세요 하고 말하는 사람, 그냥 눈물만 흘리는 사람,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지원에게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교도관이 문 앞에서 재촉했습니다. 이지원, 시간 됐어. 가야지. 지원이 가방을 들었는데 한 번 더 사무실을 둘러봤고 이 작은 방에서 일주일을 보냈는다. 평생 잊지 못할 시간이었으며 지원은 작게 인사했습니다. 모두들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그리고 방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뒤에서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원 씨, 꼭 행복하세요. 지원은 뒤돌아보지 않았는데 뒤돌아보면 또 울 것 같았고 그냥 손만 흔들며 계속 걸었으며 교도소 정문으로 향했습니다. 출소 절차를 마치고 정문을 나섰을 때 밖에는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 지원의 얼굴을 감쌌고 바람이 불어왔으며 자유의 바람이었습니다. 지원은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느꼈는데 가슴 속에서 뭔가 풀리는 것 같았고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짐을 조금 내려놓은 것 같았으며 지원은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뭘 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하나 있었습니다. 자기가 한 일이 의미가 있었다는 것, 누군가를 진짜로 도왔다는 것, 그리고 그게 행복이었다는 것. 사무실은 지원이 떠난 후 조용했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모두가 각자 침대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었으며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좋은 사람이었는데. 미선이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지원 씨가 가르쳐 준 거 기억하죠? 뭐요? 서로 존중하고 나누고 용서하는 거요.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그럼요. 잊을 수 없죠. 그럼 우리 계속 그렇게 살아요. 지원 씨가 없어도 우리끼리 잘 지내는 거요. 할머니가 미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요. 그날부터 사무실은 달라졌습니다. 미선은 더 이상 방장처럼 굴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왔으며 누가 힘들어하면 제일 먼저 다가가 위로했습니다. 할머니는 딸의 면회를 받을 때마다 가져온 간식을 방 사람들과 나눴고 다들 고맙습니다 하며 받아먹었으며 함께 웃었습니다. 다른 재소자들도 서로 도왔는데 누가 아프면 간호해주고 누가 우울해하면 같이 이야기 들어주고 누가 기쁜 일 있으면 함께 기뻐했습니다. 사무실은 이제 가족 같았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가족이었지만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며 함께 웃고 울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출소하는 날이 왔습니다. 형기를 다 채운 할머니는 짐을 싸며 눈물을 흘렸는데 기쁨의 눈물이기도 했고 아쉬움의 눈물이기도 했으며 미선이 할머니를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 나가서 딸이랑 손주들이랑 행복하게 사세요. 그럴게요, 미선 씨. 미선 씨도 출소하면 꼭 새로운 삶 사세요. 네, 할머니. 약속할게요. 할머니가 방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뒤돌아봤는데 사무실 사람들이 모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고 할머니 건강하세요 하고 외쳤으며 할머니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명씩 한 명씩 사무실 사람들은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고 나갈 때마다 서로를 격려했으며 밖에서 잘 지내요 하고 약속했습니다. 미선도 마침내 출소하는 날이 왔습니다. 3년형을 다 채운 미선은 정문을 나서며 하늘을 바라봤는데 파란 하늘이 눈부셨고 바람이 불었으며 미선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자유. 진짜 자유는 몸이 풀려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거라는 걸 미선은 이제 알았습니다. 미선은 걸어가며 생각했습니다. 지원 씨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할머니는 잘 지내고 계실까? 사무실 사람들은 다들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미선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하나 있었습니다. 자기도 이제 잘 살아야 한다는 것. 과거를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를 도우며 살아야 한다는 것. 지원이 가르쳐 준 것처럼. 지원은 출소 후 일주일 동안 고민했습니다. 707로 돌아갈까? 계속 잠입 수사를 할까? 아니면 다른 길을 찾을까? 그러다 결심했습니다. 새로운 길을 가기로. 지원은 경찰을 그만두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땄으며 여성보호시설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돕는 일이었는데 지원의 어머니처럼 평생 맞고 산 여성들, 도망칠 곳 없어 떨고 있는 여성들을 보호하고 상담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었습니다. 지원은 그 일이 좋았습니다. 무력으로 제압하는 게 아니라 따뜻한 말과 위로로 사람을 돕는 일이 좋았고 피해 여성들이 조금씩 회복되어 가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꼈으며 지원은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이구나. 어느 날 보호시설의 한 70대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남편한테 평생 맞고 살았는데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도망쳐 나왔다고 했고 갈 곳이 없다고 했으며 지원은 그 할머니를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괜찮으세요. 여기선 안전해요. 할머니가 지원의 품에서 울었는데 지원은 그 할머니를 보며 박순자 할머니가 떠올랐고 어머니가 떠올랐으며 지원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이런 할머니들을
이런 여성들을 평생 도우며 살겠다고. 그게 자기 삶의 의미라고. 설날은 새로운 시작의 날입니다. 과거를 뒤로하고 서로에게 절을 올리며 용서를 구하는 날이고 누구에게나 다시 시작할 기회가 있다는 걸 확인하는 날입니다. 교도소 7동 사무실에서 일어난 작은 기적은 한 사람의 용기에서 시작됐습니다. 지원이라는 한 사람이 젓가락 하나로 방장을 제압했고 할머니를 지켰으며 사람들에게 존엄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계속됐습니다. 방장 미선은 변했고 할머니는 딸을 다시 만났으며 사무실 사람들은 가족이 됐습니다. 모두가 출소한 후에도 그 기억은 남았고 배운 것은 계속됐으며 각자의 자리에서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닫힌 공간 안에서도 희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곳에서도 한 사람의 빛이 모든 걸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특별한 사람만 가진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누군가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친절, 작은 용기, 작은 사랑으로. 지금도 교도소 어딘가에서 외로운 사람이 울고 있을 겁니다. 지금도 세상 어딘가에서 짓밟힌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또한 지금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그들을 위해 일어서고 있고 손을 내밀고 있으며 함께 울어주고 있습니다. 지원처럼, 할머니처럼, 미선처럼, 그리고 어쩌면 당신처럼. 설날의 진짜 의미는 달력이 바뀌는 날이 아닙니다. 마음이 바뀌는 날입니다. 과거를 용서하고 미래를 희망하며 오늘을 사랑하는 날입니다. 그 설날이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기를. 오늘 이야기 정말 재밌었다면 꼭 댓글로 점수를 남겨주세요. 정말 재밌었다면 100점, 너무 재미없었다면 50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